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중도 보수 성향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데 주력했습니다.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연대 연합해서 국민 내각으로 국민 통합 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자, 20대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각 당의 전략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 텐데요. 일부는 민주당으로 갑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국민 내각으로 통합정부 구성하겠다라고 정치개혁 구상을 밝혔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왜 하자는 건지 민주당 선대위 정성호 총괄 특보단장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대타로 진행할 때 꼭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선대위 총괄 특보단장으로서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하는 각오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유능한 후보, 경제 대통령 이재명만이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정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않으면 나라가 위험하다는 생각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 사직생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자고 저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 네. 무시무시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판세를 짚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소폭 좀 오른 네네. 조사들이 눈에 띄어요.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저는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후보들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어떤 후보가 현재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또 경제를 살릴 유능한 후보인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 위기 극복에 강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하셨습니다. 전 정권의 적폐를 수사해서 제가 보기에 사실상의 정치 보복 선언이 아닌가. 정치 보복 선언. 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하구나. 저분이 어떤 정책적 역량이라든가 정치 개혁의 의지는 보여준 바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후보들의 시간에서 두 후보를 국민들이 직접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정책 역량과 의지 또 추진력이 좀 돋보여서 저는 승리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폐 수사 발언이라는 게 지난주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본인이 집권을 하시면 전 정권의 적폐 수사도 반복하실 겁니다라고 물었을 때 해야죠, 돼야죠라고 이렇게 대답했던.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후폭풍으로 가서 이번 여론조사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도 사과는커녕 오히려 검찰 중심으로 국정 운영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그러면 여론조사로 반영이 됐을 때 이게 그 해석이 좀 엇갈려요. 그러니까 친문 지지층이 결집했다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중도층 민심이 윤석열 후보를 외면했다. 이런 엇갈리는 해석들이 있는데 어디에 좀 방점이 돼 있다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두 측면이 같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 다수 국민들이, 특히 중도적인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결국 여야가 통합해갖고 합쳐갖고 위기를 극복해달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국민 통합을 주장 말씀하셨고 또 제도개혁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윤석열 후보는 일관되게 그런 정치개혁이라든가 국민 통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씀 안 하고 있습니다. 검찰 중심으로 국정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과거를 선택할 건지 또 미래를 선택할 건지 그런 기준에서 판단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최근에 약간 그 추이는 아주 이재명 후보가 대폭 상승한 건 아니고 여전히 이제 오차 범위 안에서 그 박빙을 벌이고 있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시작. 그러면 그 시작의 방향은 어느 쪽에 있다고 좀 보실까요? 그러니까 중도 외연 확장에 아무래도 최근에 일정이나 메시지가 좀 모이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네네. 그 방향 중도 외연 맞습니다. 확장 쪽으로 예, 가는. 어쨌든 전통적인 지지자들은 결국에는 저는 결집될 거라고 저는 믿고요.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를 선택하는 면에 있어서는 중도적인 유권자들 그런 분들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첫 일정을 또 부산으로 조금 전에 뉴스연구소에서도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첫 일정을 부산으로 이미 시작을 하신 거죠, 후보는. 네, 네. 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계속 부산으로 좀 일정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 부산 지역 거의 골고루 균형 있게 좀 다니고 있는데요.
어쨌든 부산이나 그 지역 경제가 좀 쉽지 어려운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또 대한민국의 제1의 항구이고 또 제2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부산에서 특히 민주당이 약간 어렵다고 하는 지역이고요. 다만 부산에서 민주당의 지지세를 다시 확보해갖고 서울 쪽으로 같이 오고 또 호남의 전통적 지지자들에게도 좀 자신감 불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주말 사이에 변수로 급부상한 게 야권 단일화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이랑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이랑 아직은 좀 기싸움이 팽팽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실까요? 결국 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이 결국 어떤 명분이 있고 본인에게 어떤 실리를 줄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명분이라는 게 정권 심판론, 정권 교체는 딱 하나인 것 같은데 과연 그걸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는지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정치의 교체, 또 새로운 정치, 국가의 미래 비전과 가치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은 없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점에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국민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는 현재 거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남은 방법은 단판에 의한 단일화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니까 단판에 의한 단일화는 안철수 후보가 그야말로 또 철수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저는 뭐 굉장히 좀 회의적이고요.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뭐 국민들이 단일화 의제가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크게 뭐 감동 주지 않는 생각은 안 하고 만약 국민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는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쪽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단판 단일화로 한다고 하면은 그 단판 단일화로 안철수 후보가 얻을 게 무엇인지 어떤 명분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실리를 얻을 수 있는지 저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단판 단일화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저는 그건 뭐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요? 저는 뭐 이미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보다 뭐 3배, 4배 이상 높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단판 단일화로 양보한다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건 뭐 선거를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자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뭐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단일화에 이제 회의적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회의적이기도 하지만 단일화가 되는 걸 바라지 않으시기도 할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뭐 정치적 결단과 또 지지자들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떤 형태의 단일화든 간에 뭐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의 어떤 단판에 의한 단일화든 또는 뭐 국민 여론조사에 대한 단일화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그 단일화 그 자체보다도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정책 역량과 의지가 있는지 후보 자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준에서 이재명 후보의 유능함을 보여주면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정치를 교체하겠다 네. 뭐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이게 혹시 뭐 그 안철수 후보와의 지금은 야권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합니다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까지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뭐 굳이 염두에 뒀다기보다도 어쨌든 현재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민들이 한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치권의 어떤 통합을 좀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에 여야 정치권에서 나왔던 정치개혁의 과제들 정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정치판 자체를 정치를 교체할 수 있는 모든 안들을 모아서 어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특정한 누구를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전체 정치권에 보내는 메시지 또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왜 드리냐면 민주당도 사실 그동안 안철수 후보한테 이렇게 러브콜을 보냈었잖아요. 특히 송영길 대표가 좀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고 송영길 대표 개인적인 얘기였죠. 네네. 그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물밑에서도 좀 접촉이 있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물밑에서 교섭하고 이런 역할들을 그동안 의원님이 많이 하셨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 쪽과의 접촉을 뭐 직접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저는 안철수 후보와 가까운 분들과 개인적인 친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대화를 했지만은 그게 뭐 그런 어떤 정치적 뭐 거래라든가 이런 건 아니었고 예.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특히 이재명 후보는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 교체의 어떤 대의 명분을 갖다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권 단일화 논의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인 걸 보면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 어떤 이슈는 이제 끝난 얘기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안철수 후보께서 처음에 정치판에 등장할 때부터 얘기했던 새로운 정치, 새 정치
그분이 또 일관되게 얘기했던 어떤 정치의 교체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과 정치적 가치와 노선 또 정책을 함께 할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그런 면에서 대의 명분에서 같이 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질문 하나 소개하고 갈게요. 5232님 질문인데요. 만약에 네. 야권에서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 단일화를 해서 안철수 후보가 총리 후보가 된다면 네네. 나중에 윤석열 후보 집권으로 총리 후보가 된다면 민주당이 이제 180석 갖고 있잖아요. 네네. 총리로 인준을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물론 뭐 가능성이야 지금 뭐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은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결국 그 인사청문회를 국민들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총리로서 여야를 통합하고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가 검증을 해야겠죠 그 당시는. 네. 김현정의 뉴스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성호 총괄 특보단장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직접 국민내각 그 구상을 발표를 했잖아요.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연대 연합해서 국민 내각으로 통합 정부를 구상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전 후보가 어제 그 선거 과정에 관계없이 국민 통합 또는 정치 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선거 과정과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여야의 어떤 후보를 지지했든 간에 정말 국민을 통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국민 내각에 참여하겠다. 이런 명분에 동의한다고 하면 또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다 함께 하겠다는 그런 표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각이라고 한다면 뭐 총리, 장관 뭐 이런 아주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자리에 민주당 소속이 아닌 다른 정당이나 다른 정치 결사체에 소속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야 결국 국민들을 통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이념과 진영에 관계없이 국가 경영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들을 널리 쓰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이념과 진영이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국민 통합과 위기 극복의 가치에 동의한다고 하면 저는 뭐 당연히 등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국민의힘 정치인도 내각에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한다고 하면은 뭐 유승민 뭐 전 후보나 이런 분들 굉장히 능력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전 후보 같은 경우 뭐 그런 분들도 충분히 같이 이 위기 극복에 동의하고 본인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준다고 하고 하면 뭐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뭐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시기도 하고 유승민 전 의원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기도 하는 문제고요. 저는 그 정도로 열려 있다. 중요한 게 위기 극복에 있어서는 국민의 마음을 합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20대 청년과 남을 그 여성을 또 가르고 또 세대와 세대를 가르고 지역과 지역을 가르고 이런 정치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국민을 통합하는 그런 정부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이제 마쿠에서 이제 많은 또 저 정치인들 또 만나고 계시니까 드리는 네네. 질문인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실제로 뭐 연락을 하거나 접촉을 저는 하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 유능하시고 또 품격 있고 또 굉장히 좋아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난다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겠죠. 전혀 그런 바는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이게 또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어떤 대연정을 제안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야당이 안 받았었잖아요. 네, 이런 그렇습니다. 문제로 만약에 뭐 국민 내각을 이제 짠다고 하더라도 그걸 야당이 받을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렇습니다. 네. 결국 야당이 동의하지 않고 야당의 그런 주요 인사들이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고 하면은 그런 취지를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의 취지를 말씀했는데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또 뭐 우리 민주당 중심으로 국정 운영할 수밖에 없겠지만 또 끊임없이 또 중간에 계신 분들 또 다양한 분들을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겠죠. 그 시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대연정이 임기 말에 나와갖고 또 이제 받기가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네네. 국민 내각이라는 걸 바로 집권 초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이미 건가요? 후보는 어제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앞에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지키리라 좀 믿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 얘기로 좀 넘어가 네네.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사법 공약을 좀 발표를 했어요.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검찰청 예산을 별도로 또 편성하고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방향이랑은 정반대인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저는 겉보기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와 또 예산 편성 독립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독립성을 갖다 강화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좋게 보이는 듯하지만 전혀 반대이죠. 검찰도 국민적 통제하에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 국정을 운영하는 수단은 각부 장관을 통해서 국정을 통할하는 거거든요. 그 각부 장관에서 사법은 법무부 장관이 통할하는 겁니다. 그럼 국민적 통제를 민주적 통제를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대통령과 뜻이 맞는 자기의 신복 부하를 시켜갖고 직접 지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바로 검찰 공화국이 되는 거죠.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 저는 뭐 전 세계에서 그런 식의 사법제도를 운영하는 민주적 통제를 완전히 포기한 그런 사법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민주국가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바로 연결되는 것보다는 법무부 장관이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그리고 거군요. 지금 현재도 법무부 장관은 국정감사 외에는 국회 출석을 하지 않는 게 관행입니다. 검찰총장은요. 그렇죠. 검찰총장. 그러나 법무부 장관을 통해 갖고 검찰을 비롯한 사법제도 전반에 관련된 통제를 국회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없앤다는 게 이렇게 위험한 방식으로 국정원 운영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결국 이거야말로 윤 후보가 검찰을 전면에 앞세운 검찰에 의한 국가 운영을 공언한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자 할 때 그때 이제 뭐 정치권에서 어떤 그걸 계속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게 독립적인 수사가 좀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 그걸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대안으로 제시한 거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거는 전 뭐 궤변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런 작은 것보다는 더 큰 거, 국민적 통제가 훨씬 중요하고 검사들이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가 검사들이 알아서 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결국 검찰 권력이 사유화되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저는 뭐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또 뉴스 연구소에서 나왔던 얘기이기도 한데 지난주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20-30평 정도 아파트를 김포에다가 뭐 지을 수 있다. 2, 3억이면 지을 수 있다라고 발언한 게 좀 논란이 되고 후폭풍을 좀 이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뭐 좀 약간 오해가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뭐 김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뭐 그보다 뭐 4배 가까이 되죠. 신도시 지역에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그 지역에 새로운 도시를 갖다 만약 정부가 주도하에 진다고 하게 되면 사실상 뭐 청년들이나 또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정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김포 민심이 뭐 좀 뜨겁더라고요. 지금 뭐 어떻게 좀 수도권에 2, 3억의 아파트가 지금 있겠습니까? 김포 아파트가 그 가격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든가 좀 사회적 약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낮은 가격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예, 선거 이제 22일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마음을 못 정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께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좀 마지막 말씀 좀 주신다면. 네, 결국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위기를 극복할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과 함께 미래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적폐 수사, 정치 보복을 공언한 무능한 또 무책임한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서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정성호 총괄 특보단장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